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이제 6시 41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3프로TV 방송 어떤 방법으로 보고 듣고 계십니까? 3프로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신다면 앱을 꺼도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내용을 끊기지 않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지 않아도 끊기지 않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저희가 컨텐츠를 또 3프로TV 앱을 통해서 3프로 앱을 통해서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미주호은행 변정규 전무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의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아, 예. 네. 그 사이에 뉴욕 시장은,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이 5월에 뭔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뭐 역사적인 흐름은 이번 연도에는 좀 깨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좀 그 하락하긴 했었죠. 조금? 하락하다가 다시 네. 중동 이슈 때문에 다시 리커버리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실적 지금 시즌이잖아요. 네. 전자분님께서 보시는 뉴욕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수로 평가를 한다면 ABC 중에서는 어느 점수로 보실 뭐 수 있을까요? 섹터마다 조금 다른데요. 네.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고금리 상황을 따져봐도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괜찮은 수준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향후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개인 투자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기금도 있고요. 게다가 금융기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성격의 투자자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또 외국인 되게 채권 큰 손하고도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네. 근데 그분도 사실은 채권 지금 안 좋아한다고. 채권 큰 손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을 안 좋아한다. 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대체 자산이나 아니면은 주식이 더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많이 공감을 했죠. 대체 자산이라 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사실은 얘기하는 저는 걸까요?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거래를 함으로써 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네. 뭐 정식 통화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ETF 상장 이런 것들도 되면서 이제는 좀 제도권에 들어와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걸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또 상승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뭐냐, 왜 수요가 있는지 뭐냐면 기존 통화에 대해서 통화가 해줄 수 없는 이 아쉬움을 갖다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지금 채워주는 긁어주고 거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채워주려면 이제 CBDC라고 이제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통화가 발행이 되면서 이제 가상 통화하고 경쟁하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만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 패권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위험 자산 중에서도 좀 그 새로운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그 주식도 여러 가지 뭐 주식 섹터가 있겠지만 앞으로 네. 전체적으로는 주식 섹터와 대체 자산 쪽이 유명하지 않을까, 장기 투자 측면에서. 사실 이제 밤사이에 이더리움의 가격도 뭐 장중에 20% 넘게도 급등을 했고 그 현물 네. ETF 승인에 대한 또 기대감이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 쪽으로도 오고 있는데 이러한 좀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기 투자 관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또 큰손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니까 그 뭔가 수급적으로도 계속 좀 유입이 될 거라는 기대를 조금씩 더 갖게 합니다. 네. 게다가 한 가지 또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연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연금 예. 요새 우리나라도 연금 이슈 굉장히 이거 뜨겁죠. 뭐 여야 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지금 인플레이션 네. 상황에서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한일 비교를 하지만 네. 나중에 우리의 누구나 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60대, 70대, 계속 80대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연금이 갈수록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을 반드시 누군가는 터치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들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유독 국내 증시가 사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를 해서 뭐가 문제인 건지 뭔가 부족한 건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떤 부분부터 좀 이렇게 비교를 같이 좀 해볼까요? 네,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편안하게 이제 뭐 커피 한 잔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모닝 한국과 커피 일본은 하시면서. 뭐 인접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국이 이제 일본의 과거를 이렇게 많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측면에서 뭐 노령화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뭐 과거에 부동산 이슈를 겪었고 이런 것들이 다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뭐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뭐 90년대에도 부동산 이슈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은행들이 이렇게 그 메가디를 통해서 합병을 하고 우리나라한테도 그게 모델이 됐었어요. 다만 그때는 이제 일본이 아직 그 디플레이션, 네. 이제 물가는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올해 1사분기 두 나라의 성적표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통화 정책, 뭐 시험 관련 대책,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네, 통화 정책, 시장 대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내놓았는지 뭐 어떤 국가나 정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일본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올해 1사분기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했죠. 폐지하면서 기준금리의 종류도 바꿨어요. 사실은 기준금리가 예전에는 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본 그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기반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RP 금리,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었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아베노믹스를 폐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그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국의 뭐 경제를 진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도 동결됐고요. 큰 정책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장 관련 대책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시장 관련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 외환시장 세 개에 걸쳐서 공이 모든 대책이 나왔어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주식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사실 인센티브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발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하지만 좀 두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그 WGBI라 그래서 그 FTSE 러셀 지수 있죠. 영국에 이것을 운용하는 이제 그 러셀사가 이제 WGBI라 그래서 월드 본드 인덱스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WGBI 인덱스에 이제 이것을 편입시키기 위한 조치긴 한데 예탁원의 국채 통합 계좌 시스템을 이제 앞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채를 사요. 네. 원화 국채를 사려면은 우선은 우리나라 원화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갖고 와서 네. 원화를 바꾸죠. 네. 그러면은 원화 약세에 좀 도움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이 사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우선 이제 보관 기간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커스토디라 그러는데 보관 기간도 네. 있어야 돼. 국채를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은 주로 클리어 스트림이라든가 유로 클리어 이런 해외 보관 시스템에다 그냥 집어넣어놔요.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해외에서 보관이나 아니면은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 통화도 그렇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뭐
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외 결제와 클리어링이 안 됩니다. 청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아직까지는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열어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좀 간소화시켜주는 그런 조치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그 국채 지수에 채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은 채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호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왜요? 예,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채권 쪽으로 어쨌든 들어왔지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야채 가게에 갔는데 네. 토마토를 사러 갔어요. 그렇죠? 네. 옆에 사과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죠. 예. 예, 좋아 보이면 살 수 있죠. 예. 좋은 비유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그 예탁원 국채 통합 계좌 QFI라고 하면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RFI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못 했어요. 이때까지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적격 투자자로 인정이 되면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그 외환 시장에 이제 아마 진출하는 더 그런 적극적으로? 계기가 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뭐냐? 외국인 투자자들을 한국에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네. 향후에는 이제 한국 시장을 개방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있었고요. 뭐 시장의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모멘텀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시장 관련 대책이 공이 다 있었어요. 주식, 채권, 외환, 뭐 니사 계좌라 그래서 많이 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자 비과세 제도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일본 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거래 단위도 높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시작해서 저축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소홀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진작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일본 니케이 지수 상승에 큰 도움을 많이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부분이 해외로 또 빠져나갔어요.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거는 일본 분들도 미국 주식 투자도 많이 하나요? 예,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좀 비슷한 측면이 네. 있는데 이제 뭐 좀 이따가 주식 그 차트도 볼 텐데 둘 다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사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자국의 저쪽이 더 잘 올라가는데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자국의 통화가 계속해서 싸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은 달러 샀는데 달러로 올라가는데 엔화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꾸만 이게 다른 나라로 이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엔캐리입니다. 그래서 엔캐리는 아직도 지속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환유 고물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한탄이 섞인 그러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본이 근데 그렇게 시장이 좋고 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어쨌든 지수가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벼락거지 신드롬이 있었다고요, 일본은? 네. 제가 뭐 마지막 끝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예, 뭐 보시면 뒤에 그 내용이 잠깐 뒤로 있었군요. 가서 이제 한번 올려주시면 이건 뭐 몇 페이지를 볼까요? 네, 11페이지입니다. 네, 11페이지에 예, 1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어 원어민이고요. 이거는 그렇죠. 어렵죠. 예. 그래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렌지 주스조차 수입 물가죠. 수입 상품인데 사기가 어려워서 네. 눈물을 흘리면서 귤 혼합 주스를 마시게 됐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궁핍했던 우리보다 궁핍했던 한국한테조차 지금 뭐 매춘을 하러 나오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은 놀라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한탄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너무 물가가 비싸지고 엔화도 싸지고 그다음에 월급도 안 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다 사가지고 이제 월세를 갖다 일본인한테 도리어 받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못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참, 그러니까 일본이 지수가 그렇게 세상 최고치를 경신해도 이제 일본의 경기 침체다 이런 헤드라인이 같이 항상 나와서 이게 무슨 소리지? 증시는 잘 오르는데 경기는 왜 그런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소비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소비를 한번 비교하는 걸 봅시다. 이제 이게 9페이지입니다. 이 9페이지 보면은 우리나라 소비 중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네. 이 지표를 보면 한국 소비 증가율이 꽤 높게 나오죠. 예, 높게 나오고 높은 상황인데 비해서 일본의 소비 증가율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고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더 아이러니한데요? 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네. 사실은 뭐 그 고금리하고 그 물가 상승은 소비에 많은 영향을 주긴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이렇게 비싸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면 네. 이제 내수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타격은 크게 많이 안 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저임금이 계속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일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CPI에 연동이 돼서 물가 상승률에 연동돼서 자기 월급도 올라갑니다. 많은 나라의 국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 수익률을 담보해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5%의 뭐 물가 상승이 일어났는데 임금이 그대로면 5%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또 임금 인상분은 자기가 더 잘한 데 대한 보너스나 아니면은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인상률이 상당히 낮았고요. 네. 그리고 저축률이 오히려 높았어요. 쓰지 않고 저축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특히나 그 노령층들은 노인분들은 이제 많이 안 쓰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기간의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경기 디플레이션이 오래 지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했다고 이렇게는 보지만 네. 일본 사람들은 20년, 30년 동안 이래왔기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조금 이렇게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못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그랬으니 요 잠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은 좀 지속적으로 몇 년간 또 이어져야지 그나마 좀 믿고 뭐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일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텐데 그게 어렵다. 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을 때는 함부로 쌀을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모르겠습니다. 1970년, 60년대인가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보릿고개 네. 아버지 네. 뭐 어머님 얘기 들으면 그렇죠. 보릿고개 때는 할머니들 네.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보릿고개 때는 이제 쌀이 있어도 못 그렇죠. 먹고 그것을 갖다 내년에 비축해놔야죠. 파종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내년에 왜냐면 보릿고개가 없었어도 이제 다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앞으로 다시 보릿고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면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외국에서 이제 뭐 그 알뜰하게 안 쓰는 그러한 와이프를 구하려면 부인을 구하려면 일본인을 구해라. 워낙에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었던 일본 국민들이 안 쓰는 걸 보고 그런 자랐기 이미지로? 때문에 아. 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소비를 안 하니까요. 또.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 빗대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데 못 가냐 뭐 이 얘기를 할 건데 전문님께서 보시기에는 비교를 해보면 한국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있다라고 보세요? 이게 글쎄요. 상승을 못하는 이유. 뭐 훅 들어오시네요. 아니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한- 궁금하잖아요. 예, 네. 가장 궁금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 늘 않습니까? 얘기하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작년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아지면서 네. 이러한 그 가처분 소득도 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주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본다면 이렇게 그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같이 하면서 제가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답변에 대한 답이 나올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지가요.
3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3페이지를 갈게요. GDP를 한번 비교를 예, 해보면 예. 왜냐하면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갖다가 1.5%인가요? 9월 달에 이렇게 그대로 줬어요. 네. 유지하면서 반면에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일본은 1.8%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면서 뭐 25년 만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갖다 추월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 성장률은 뭐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 유지하거나 조금씩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이 뭐냐면 아까 주식 얘기 드렸지만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말이 계속 나오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한국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선뜻 나서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왜냐하면 성장하는 경제나 국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의 GDP가 지난달 뭐 깜짝 성장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계속 구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그 주시장에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계속 나와야 돼요. 앞으로 성장률이 나와야 되고 반면에 일본의 성장률을 보면은요 좀 반대로 약간 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매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추진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2%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그래서 그게 뭐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성장률이 조금 최근에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실질 GDP가 지난달에 전년 대비해서 2% 이렇게 환산을 하면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뭐 작년 그 4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5%, 뭐 연율로 하면은 마이너스 2% 정도 이렇게 하락한 실질 GDP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 성장이 되고요. 그렇죠. 주식 시장이 성장하면은 나라의 경제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일본의 GDP 하락세는 사실은 일본의 주시장에는 약간의 우려적인 그러한 시선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일본 증시 대비해서 뭐 여타 증시 대비해서는 덜 상승하고 못 올랐지만 앞으로는 성장률만 보면은 지금부터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장밋빛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몇 건가요? 가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해결하게 보시면 돼 있군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벨기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좀 실질적인 네. 투자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네. 뭐 금투세도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는 돈이고요. 돈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움직이는데 네. 돈을 벌는데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무르르듯이. 그래서 네.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잘 이렇게 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모멘텀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보다는 한국 시장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유명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가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의 발목을 가장 잡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수출 아닙니까? 네. 수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중국 쪽에 있어서의 뭔가 이제 흔들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다행히도 중국 쪽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회복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과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 네, 그러면 수출도 한번 볼까요? 네. 예,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예, 이야기 나온 7페이지 김에, 가겠습니다. 네, 7페이지. 예, 좀 왔다 갔다 수출. 해가지고 네. 죄송하긴 한데.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왔다 갔다. 예, 7페이지 가서요. 네. 한번 우선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는 한국의 수출 실적이고요. 네. 오른쪽에는 일본의 수출 실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국의 수출 실적이 작년에 매우 안 좋았습니다. 네. 매우 안 좋았어요. 다들 좋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얼마나 안 좋았냐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뭐 주요 품목별로 말한다면 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작년이 24%나 하락했어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수출액이 16% 하락했고요. 철강도 약
뭐 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동력이 조금 상실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입가 같은 경우에도 내수가 좀 많이 부진했었죠, 작년에는. 예, 이런 측면에서 있었는데 지금 많이 증가세로 전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그 지금 같은 그 한국의 그 수출 증가율이 뭐 저번 달 말 경우 14%에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스 증가세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해요. 예. 아주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변동성이 뭐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수입 증가분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수익은 계속 감소세다. 감소세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증가세는 소폭 하락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은 조금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예, GDP도 아까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수출 증가세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본다면 일본과 비교한다면 1, 4분기의 성적표는 한국이 조금 나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시장이 안 올랐던 게 반영이 안 된,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뭔가 경기 성장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도 좋아지고 있는 게 덜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모멘텀적으로도 반영되게 남아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늘 비교하셔서 우리나라가 왜 못 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 일본이 앞으로 이제 더 뭔가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나라 대비해서 증시가 단기적으로 좋았지만 더 좋아질까 싶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일본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는 시각이 왜 맞나요?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네. 아까 제가 채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채권 모두 다 채권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지금 상장 채권의 한 10%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뭐 2005년도만 해도 1%가 채 안 됐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이만큼 많이 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6페이지를 보시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는 띄워주시면 둘 다 이렇게 그 연초 대비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달러 대비해서 약 5% 정도 두 나라 통화 다 이렇게 절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약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좀 안정화된 그런 측면을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러한 엔화 약세를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출 실적이 아까 괜찮았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저부가 가치가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뭐 차이가 없고요. 국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싸지기 때문에 수출 단가 싸질 거 아닙니까? 엔화가 싸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국내에서 생산된 거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많습니다. 일본 국내 생산은 특히나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 브랜드는 일본 국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요. 다만 물가 상승에는 큰 악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실질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그 보여드린 일본의 한탄 섞인 그런 글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니사 계좌에서도 엔캐리 자금이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에 구별을 두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해도 그냥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자금 중에서 뭐 1, 4분기에 1조 엔 이상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우리는 과연 뭐를 봐야 되는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10페이지입니다. 네. 예. 일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미래를 좀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진짜 문제인가? 문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뭐 생산 동력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아니라요. 연금만 본다면 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동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인구만 감소하면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먼저 넣고 나중에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넣을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받는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받게 돼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연금이 갖고 있는 AUM이라고 합니다. 이게 운용 자산이. 네. 운용 자산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운용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들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쪼그라드니까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연금을 줘도 받는 사람이 그때 가서 받는 연금의 가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봤자 적고 받을 가능성도 낮아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 더 잘 운용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저도 더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골든 타임이죠. 지금 그래서 연금 개혁을 뭔가 해야 뭐 된다는데. 개혁까지 못 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민을 하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받는 사람, 넣는 사람 다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모두의 노후가 보장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요. 실물 자산, 우리 개인적으로는 현금 자산, 그리고 금리 상품. 왜냐 제가 아까 금리 상품에 대해서 앞으로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금리 상품들이 네. 국채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실질 수익률에서 볼 때 높은 수준인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후를 위해서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증시에 대한 밸류나 또 향후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일본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덜 올라간 것에 있어서는 뭔가 해소가 앞으로 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지만 연금 얘기가 나오니까 좀 탁 막히네요. 네, 이것은 뭐 큰 바로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죠. 예, 어렵지만 머리를 맞대고 모든 각기각층이 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회 이슈기도 하죠. 네. 오늘 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가 명확하게 좀 제시해드리지는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제 대국민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 우리도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주식과 채권만 얘기하고 있지만 네.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연금 가치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게 지금 명약관화입니다. 너무 문제죠. 빨리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국장의 움직임은 어떨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미즈온의 변정규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수요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바로 디데이입니다. 어떤 디데이냐? 여러분도 아시는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당일인데요. 내일은 정말 뜨거운 채팅창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저희는 함께 할 테니까요. 오전 6시 잊지 마시고 함께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